놀이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어린이들하고 디자인 워크숍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릴 거고 또 건축가가 어린이의 어떤 잠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예상해서 디자인을 한 또 그런 케이스들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세대를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조금 더 고려를 해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공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놀이터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놀이터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놀이터 디자인에 있어서 이슈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어린이라는 개념 또 어린이 놀이터라는 개념이 생긴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 어린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서구에서도 중세시대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제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산업화된 사회에서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공간들 과연 도시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다가 이제 나온 게 이런 모래박스인 거죠. 샌드박스. 그게 놀이터의 어떤 원형처럼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00년도 초반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스릴 있는 놀이터들이 생겼어요. 지금의 부모님들은 절대로 보내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놀이와 안전의 개념 자체가 그때는 좀 달랐던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어렸을 때 사실 많이 위험하게 놀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정크 머티리얼에 이제 불을 붙이거나 뭐 쌓거나 해서 직접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모험 놀이터,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개념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실제 건축물 같은 그런 공간을 닮은 놀이터들도 건축가에 의해서 생기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세계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 놀이터 이슈 중에 몇 가지를 언급드리자면 사실 재료의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놀이터들을 보면 어떤 재료를 많이 쓰죠? 흔히 아파트에 보이는 놀이터들은 플라스틱, FRP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놀이터의 재료는 사실 건축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재료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차가운 재료는 차갑게 느껴지고 무른 재료는 무르게 느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사실 손과 감각과 피부의 어떤 그런 감성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재료와 정직한 구조가 필요하다. 근데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한 놀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인공의 아주 차가운 스테인리스 구가 있어서 여름에는 뜨거워지고 겨울엔 차가워지고 또 옆에는 실제 자연석도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대비 감각을 느끼면서 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놀이터들이 사실 이래요. 그래서 뭔가 가짜 재료 또 그런 척하는 재료 돌이 아닌데 돌인 척하고 벽돌이 아닌데 벽돌인 척하고 벽돌은 쌓여야 맛인데 사실 이렇게 그냥 주물로 떠서 벽돌인 척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뭐 그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재료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 놀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 놀이터는 한 25년 동안 있었던 놀이터예요. 그래서 뭐 할머니가 또 혹은 엄마 아빠가 놀았던 곳에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고 그 기억들을 나눠줄 수 있고 놀이터와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의 그 아파트 옥상에 보면 이런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놀이터 같지 않은 놀이터잖아요. 일종의 그냥 조형물이고 뭔가 그냥 벽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노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노는 거죠. 추상적인 공간이지만. 그리고 최근에 건축가들은 또 건물 자체가 놀이의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여러 플레이그라운드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저희가 이제 답사를 다녀보면서 몇 가지를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점들인데요. 공간을 실제로 탐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뭔가 기성화된 제품을 갖다 놓는 놀이터가 아니고 그곳에만 있는 특별한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짜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에서의 놀이터는 어떤가 보면 이런 환경들이 사실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찾아보기 어렵죠. 그리고 이게 사실 많이 낯이 익으실 텐데요. 1988 맞나요? 1988 그 드라마에 나왔던 골목인데 이때의 이 골목의 평상이 이 동네의 놀이터였던 거죠. 어른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자라는 터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의 이제 많은 환경의 놀이터들은 비슷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S라고 하는데 시소, 슬라이드, 그러니까 그네, 그다음에 미끄럼틀, 그다음에 샌드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S자가 붙은 그런 조합형 놀이터를 많이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산업화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전 기준에 맞추다 보니 점점 틀에 박힌 것들이 양산이 되고 그런 것들이 무심히 놓이는 환경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1960년대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한국 영화. 근데 서울의 지붕빛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놀이터 장면이 잠깐 스쳐 지나갔었어요. 그거를 급하게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이때도 사실은 비슷한 그런 조합형 놀이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놀이터의 상황은 크게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조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 놀이터가 나온다든지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과연 호기심 또는 공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 아이들은 작은 공간들을 좋아하잖아요. 이 아빠의 집무실은 여기지만 그 집무실의 책상의 밑은 이 아이의 놀이방인 거죠. 그리고 땅 자체가 아이들은 궁금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기어다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어릴 때 나만의 본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만들든 나뭇가지를 모아서 만들든 세대를 건너가면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인공지형 자체가 어떤 아이들의 거대한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공간감 자체가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 안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고 여기에 매달리고 여기서 짚라인을 타고 이런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놀이터일까요? 그 질문들을 항상 저희는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그 동네에만 있는 놀이터, 그리고 아이들의 잠재성, 아이들의 상상력, 또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담을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놀이 풍경을 만들 수 있을까? 어린이의 생각을 그대로 놀이터로 옮기면 놀이터가 될까요? 아니면 건축가가 혼자 이렇게 만들면 놀이터가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빠 건축가라는 얘기를 많이 쓰긴 하는데요. 엄마가 있으면 이제 엄마 건축가고, 그래서 아빠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어떤 희망이나 바람들을 반영을 해서 건축가의 지혜, 저희가 배운 것들이 사실 그런 공간을 만드는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를 바탕으로 좋은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향을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어린이 워크숍이 주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 하나는 또 건축가가 리드를 했던 프로젝트.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아이들과 또 다른 세대들과 참여자들과 소통이 일어나는 과정들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울의 동답초등학교라는 데 있는 프로젝트고요. 이때는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 놀이터를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린이 워크숍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4주 동안 진행을 했고, 또 이 프로젝트 타입은 일종의 스트럭처 타입이다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어요. 이게 뭔가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구령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고 어떤 군사 문화의 그런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연병장 그 사열을 하듯이 조회를 하고 운동회를 했던. 근데 지금은 안 써요. 운동 기구 창고로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학교들마다. 그래서 저 공간을 비롯해서 많은 그 학교의 구석구석 공간들을 아이들하고 답사를 먼저 다녔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너는 뭘 했으면 좋겠니? 어떤 게 부족하다고 느끼니? 어떤 놀이를 했으면 좋겠니? 그런 아이들의 답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2D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콜라주를 하기도 하고 의견을 적기도 해서 어떤 아이들은 아예 그 구령대를 뻥 뚫어서 뭔가 트램폴린처럼 그 안에서 뛸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에다 편의점을 넣어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귀신의 집을 넣어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가 3차원. 그래서 모형을 만들자. 근데 이때는 만들고 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라라고 했더니 뭔가 미끄럼틀, 그네, 뭐 시소 이런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기구들의 조합이 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봤죠. 애들아, 놀이기구 너네가 흔히 보는 놀이기구가 없이 너네가 논다면 어떨까? 그래서 그네가 없이 뭔가 이렇게 탈 수 있고 뭔가 트램폴린 없이 점프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때 모형은 조금 더 추상화되고 조금은 중성적인 그런 공간인데 조금 더 이야기를 담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미끄럼 탈 거예요. 여기서는 막 기어 올라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구령대 직접 들고 나가서 아이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 것을 들고 구령대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런 아이들의 워크숍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가인 저희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기어 올라가는 거, 뭔가 프레임이 반복되는 거, 이렇게 놀이 트리하우스가 떠 있는 거, 튜브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거,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디벨롭하다가 최종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구령대가 있었어요. 근데 구령대가 보행로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뒷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렇게 헐어내고 그 위에다가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프레임이 뭔가 영화의 프레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스토리를 담는 어떤 영화의 프레임. 그리고 이 학교가 그 촬영소 사거리라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영화하고도 연관이 많은 학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또 그 사이를 관통하는 경사로와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트리하우스를 넣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 수 있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직접 스테인을 같이 바르기도 하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완공된 형태가 이래요. 그래서 운동장 한가운데에 권위주의적 그런 시대의 상징이었던 구령대를 아이들의 풍경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뛰고 있을까요? 그냥 뛰기만 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보면 거의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발이 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어디서 무슨 야 어디서 얘기하는 거니? 그러면서 이제 뭔가 공간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요. 이 공간에서의 이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 규칙이나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놀아라라고 제안을 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성적인 공간이지만 거기서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에도 찍었는데 추위와 상관없이 놀 수 있는 일상적인 그 풍경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여드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이제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어린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이거는 뭔가 판의 타입이다라고 저희가 붙였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번에는 질문을 던졌어요. 놀이터는 땡땡땡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포스트잇을 막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포스트잇의 몇 가지인데요.
그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단어들이나 이제 문장들이 써 있는 부분도 있어요. 좀 짠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는 무엇이다라는 거에 뭐 마음의 쉼터,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철학적 얘기를 해준 친구들도 있고 위로, 뭐 건축 그거를 그냥 아이들의 언어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건축가의 어떤 재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의 쉼터라고 쓴 아이는 뭔가 걸터 앉아서 이렇게 쉴 만한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위로라고 쓴 친구는 뭔가 서로 돕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차별 없는 놀이, 그리고 뭔가 숨바꼭질, 안전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차별 없는 놀이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아이들의 의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건축가적인 생각으로 조금씩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빈 종이에다가 한번 개인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게 이런 바램들을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건축가적인 또 생각으로 반영을 또 해보는 거고요. 또 개인별 작업을 이제 모든 별로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조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콜라주를 해봅니다. 그러면 아 그게 어떤 생각이구나라고 읽게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3차원 모형을 만들면 이런 뭔가 조합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나 원형적인 구조나 기어 오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기존 학교에 여기가 사실 1,500명이나 되는 그 신도시의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되게 전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놀이터 기존 놀이터인데요. 보통의 학교들이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그 철제 그 스테인레스 놀이 기구들이 있고요. 근데 더 주목할 거는 그 저희가 워크숍 할 때 아이들하고 나눴던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학원에 대한 부담감, 또 뭔가 아파트 브랜드가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쉽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신도시의 어떤 답답한 그런 일상 상황이라든지 또 쳇바퀴 도는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평면적인 그런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과감히 깨고 아이들한테 적어도 놀이터에서만큼은 입체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신도시가 사실은 옛날에는 거기에 산도 있고 구릉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평평하게 밀고 공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는 평평한 위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고 평평한 위에 놀이 기구가 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놉니다. 근데 만약에 땅 자체가 뭔가 이렇게 형태가 달라진다면 그게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주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학교의 교표인데요. 교표에 이런 삼각형과 원형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판이 있는데 그 판을 한 번, 두 번 접었어요. 접어서 공간을 만들고 다시 한 번 접어서 그게 땅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위에 그물도 있고 저렇게 뭔가 파이프도 있어서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양한 놀이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구조 뼈대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위에 이런 판들이 얹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들이 어떻게 놀까라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애들이 매달리기도 하고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늘 밑에서 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어린이에 관련된 시설을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의 최초의 프로젝트예요. 소다 미술관이라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술관이 아닐까 싶은데 안 그런가요? 여기 관장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막 오픈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일거리를 찾고 있을 때 이 관장님께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어린이 놀이에 대한 전시를 하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술관에서 와서 하자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수락을 하고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이제 소담미술관이라는 곳에 어린이 임시 놀이터를 지었어요. 여기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에서 일종의 설치 미술 작품 같이 이제 놀이터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술관 가서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뛰는 거, 먹는 거, 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했던 거는 어린이 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뛰고 놀고 던지고 뭐 부시려고 하는 아이들까지도 있긴 했었는데 그런 이제 소다 미술관 안에 Walking in the Cloud Playscape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어린이 놀이 시설을 지었어요. 소다 미술관의 특징은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원래는 찜질방으로 지어진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런 건축 구조물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제 그게 여기 그 관장님과 건축가인 남편분하고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가지고 그거를 미술관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구조체의 일부는 아직도 외부 공간에 남아 있고 외부 공간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일부는 이제 실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런 환경을 가진 곳에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 있는 워크숍에서 썼던 그 바구니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구니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가볍고 그다음에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저거는 뭐 아주 특별한 날만 이렇게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일상생활의 옆에 있는 그런 재료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쉽게 그걸 응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아주 좋은 그런 소재라는 거를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그럼 예전에 이런 식으로 뭐 도움을 만들어서 같이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고 되게 재밌어 하더라. 그러면 저 바구니를 가지고 한번 그 안을 채워보자. 이런 작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엮는 방법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주어졌던 요 공간을 이제 채워서 이 소담미술관의 어린이 놀이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나가는 막대기 같은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소담미술관에 원래 있던 그 스프링클러 같은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뭔지 아시죠? 불 나면 여기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거. 근데 그런 시설이 하나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중에 이렇게 구름같이 매달아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돔을 만들어서 도르래 걸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나무로 만든 데크 패스에다가 이렇게 반원 형태로 덮어서 터널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끈으로 이제 천장부터 이렇게 천장에 묶어서 쭉 내려뜨린 다음에 그걸 아이들이 뭐 흔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목재 프레임 속에 이렇게 고정시켜서 그걸 뱅글뱅글 돌리게 한다거나 그런 아주 어떻게 사실 저희가 보면은 저걸 어떻게 가지고 놀지 하지만 아이들은 즐겁게 놀았던 그런 프로젝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먼저 설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그 컴퓨터로 한번 그려본 그림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크도 한 레벨로 그냥 이렇게 쭉 깔아준 게 아니고 데크에도 오르고 내리고 경사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 가지 저희가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주지만 걔네가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한 100 중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노는 것에서 이제 저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전시 포스터였고 이제 이게 그 설치를 하기 전에 좀 무서운 공간이죠. 근데 이제 그 컴퓨터로 그렸던 그 앵글 비슷하게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바구니로 터널도 생기고 여기는 뭐 그때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높이가 있어서 이제 그 난간 역할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바구니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작업을 다 끝내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안에는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여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그 구름같이 만들었던 그거, 그다음에 이 위에 이제 그 스프링클러 막대기가 있었던 그게 그 자리가 되겠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1시간에 한 번인가, 2시간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이 미술관에서 우산을 빌려주면 그 이렇게 비가 막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스카이 샤워라고 하는데 스카이 샤워에서 막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구름을 만들어줬더니 또 구름을 통해서 여기 물이 모였다가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우연히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야, 애들이 저렇게 해도 노는구나라는 걸 저희도 배운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거 벌려 뭐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돔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도르래에 매달고 그 안에 아빠가 이거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도르래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 밑에 아이들이 뭐 숨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여기가 아마 화장실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걸터 앉아서 아주 편하게 바구니에 돌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구니에 쓰고 마치 자기가 무슨 중세 시대 기사가 된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건 안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비디오를 찍어봤던 얇은 거를 공격해왔어.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건축적인 그런 저희들이 느꼈던 기쁨은 오히려 이런 풍경의 사진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저희는 이런 작업을 했지만 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거나 뭐 그 공간을 느끼는데 거기에다 더하기 뭐 햇빛이 만드는 계속 변화하는 그림자 같은 거. 저희는 이런 거에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들기도 하고 또 드럼처럼 두들기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아주 즐거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저희가 그 작업을 하면서 관통하는 생각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건축가가 건축 일반 공간을 디자인하듯이 어린이 공간을 디자인을 한다면, 놀이터를 디자인을 한다면 동네 혹은 그 마을 혹은 그 도시 전체가 온 세대들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장소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 프로그램이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5명의 창업자들이 모아주신 기금으로 만든 벤처 기부 펀드입니다.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서 계속 느끼셨겠지만 저희의 프로젝트는 저희가 직접 하는 프로젝트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는 파트너를 찾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에 공감해 주시는 파트너를 찾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 4년째 플레이라는 아젠다로 진행을 해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공간과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를 하고 방향을 잡고 있는 공공성의 공간이란 이런 공간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있는 일상의 공간. 여기에서 모든 아이들이란 어떤 부모가 노력을 해서 데리고 가야 하거나 혹은 어떤 지불을 해야 되는 형태의 공간이 없이 누구나, 그리고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의 경제적 부담이란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뭔가 지불해야 되는 형태가 아닌 공간, 그리고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장벽이 없는 공간. 심리적인 장벽이 없는 공간이란 어떤 걸 상상해 주시면 되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 공간은 왠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공간이 아닌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의 여러 특성들이 아이들을 환대하고 있는가, 공간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가, 이런 특성들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한계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어린이들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을 이 개념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한계이자 다음에 고민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공간이란 도대체 어떤 공간일까라는 고민, 질문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말 물리적으로 일상의 공간인가?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일상의 동선 안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희는 한 1.5km 안에 아이들이 주로 이동하는 동선 안에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시간의 주도성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이벤트적으로 주어지는 경험을 그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하루의 맥락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크게 이제 일상의 공간이란 그 두 가지의 개념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한번 본인들의 동네를 떠올려 보시고 이런 공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앞에서 많이 보셨던 놀이터들의 사례가 대표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장소일 것 같고, 그 밖에 2개나 3개 정도의 공간이 떠올리신다면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진인데요. 여기가 프랑스 낭뜨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메이커 페어를 돌아다니시는 메이커 다은 쌤이 저한테 너무 획기적인 놀이터를 봤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잘 보이시나요, 사진이? 이게 밤에 찍은 거여가지고 일반적인 공원이에요. 아이들이 언제든 갈 수 있고 밤에도 갈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 동그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저게 지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네. 굉장히 오래 걸릴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달이에요. 그리고 이 지형 안에는 트램폴린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달 표면에서 뛰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밤에 모든 아이들이 지구를 등불 삼아서 여기서 노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아이들이 실외에서도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나와서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문초등학교, 그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초등학교예요. 그리고 교문으로 나오면 바로 우측으로 돌면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이제 리마크 프레스라는 건축 설계도 하시고 다양한 전시도 기획을 하시는, 그러니까 삶과 문화,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팀이 이 공간을 임대를 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시면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임대하셨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의 논의 끝에 작업실로 탄생을 하게 된 공간이었고요.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여서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업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게 된 건 아이들이 일상에서 흔히 해보지 않았던 본인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상상할 수 있는, 언제든지 시간을 쓸 수 있는 곳으로 꾸미면 어떨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가설을 갖고 시작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의 핵심은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노 어덜트 존이어서 혼자 작업할 수 없으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7세의 기준을 두고 있긴 하지만 6세여도 아이들이 스스로 작업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라면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지나오면서 보셨던 사진 중에 인상적인 게 이제 태권도복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친구들인데 태권도 학원에 가기 전에 들렸다가 태권도 학원 끝나고 와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짜여진 커리큘럼이 없지만 공간에 비치된 재료와 도구를 활용해서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 238을 운영하는 어른들은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공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건 없지만 질문을 하고 내가 작업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할 수 있게 혹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속도로 갈 수 있게 기다리는 것, 그 원칙을 가지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뭔가를 가르치진 않지만 아이들을 환대해주고 작업을 지켜봐주고 필요한 재료나 도구들을 눈여겨봤다가 곳곳에 조용하게 장치를 해두는, 그리고 안전하게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조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근데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어도 와서 뛰어놀거나 그냥 이야기만 하거나 놀거나 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오면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 노트를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공간의 요건들을 포함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정말 잘 기획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잘 기획된이라는 말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세팅된 것, 어떤 완벽한 커리큘럼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아이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약간 기획된, 그것도 일종의 기획된 장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공간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재료와 어떤 도구를 넣을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저는 잘 기획된 컨텐츠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저는 완벽한 컨텐츠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여지일 수 있으니 적당히 잘 기획된 컨텐츠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컨텐츠가 이 공간에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는 친구들이 아까 보시면 작업 노트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될 일이 본인의 작업을 끝나면 작업 노트를 쓰는 일이에요. 근데 작업은 할 수 있지만 글을 못 쓰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림으로라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노트들은 매번 올 때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주년이 됐을 때 작업 노트만 가지고 전시를 한번 했는데 매니저분들이 7,000장 이상이 되는 작업 노트를 분류해가지고 스토리들을 엮어서 이렇게 작업 노트로 전시를 했었고요. 작업 노트를 보다 보니까 이게 보다 때로는 이 작업 노트 자체가 굉장한 작품이 되어 보이는 형태, 아까 말씀해주신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이들의 또 하나의 삶의 스토리가 작업 노트에 드러나는 걸 보면서 되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흐름이에요. 아이들은 문을 열고 들어온 시간과 이름을 쓰고 본인이 할 작업을 떠올렸다가 재료바에 가서 원하는 재료를 바구니에 담아서 친구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땐 둥근 테이블에 가서 작업을 하고 혼자 작업할 땐 넓은 테이블에 앉아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흐름일 것 같지만 저희 매니저들이 진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만든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료들이 넓은 테이블 위에 그냥 얹혀져 있기도 했고요. 재료 중에서 재료가 너무 다양한 것 같으니까 애들이 약간 산만한 것 같으니 그럼 종이만 다양하게 줘볼까? 이런 테스팅도 해보고, 언제는 그럼 연필만 줘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떨 때는 도구들을 바로 옆에 두고 활용하게도 해봤다가 도구가 너무 위험하니까 매니저분들 옆에 뒀다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와서 본인이 할 작업을 떠올리고 재료바에 가서 재료를 고르는 것, 그리고 필요한 그 재료가 2주에 한 번씩 채워지는데 그런 루트도 아이들이 인식하게 해서 재료를 적당하게 자유롭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바구니라는 장치를 둔 거고요. 도구는 안전하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 스테이션으로 매니저분들이 활용하는 공간 옆에 아이들이 예약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장치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을 위한 공공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잘 기획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완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간의 톤 앤 매너를 결정하는 어른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이 도대체 어떤 어른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조건을 말씀드리긴 진짜 어려운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항상 공간 곳곳을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디테일한 배려로
채우는 어른들이고 아이들을 굉장히 환대하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작업할 수 있게 계속 독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도 계속 보여주기 위한 작업들을 그러니까 별도의 본인들이 작업에 가치를 두는 친구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간의 매니저들을 만났는데요. 네, 이런 장면들이 공간에 가면 항상 잘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의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쌓아왔던 질문이었어요. 아, 도대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동네란 어떤 동네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동네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기 좋은 동네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만드는 연구를 했고요. 이 연구를 한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이게 최근 저희 박사님이신데요. 저희가 연구를 끝내고 최근에 박사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 30대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어디에 공공화장실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공놀이를 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놀이터가 있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동네에 불이 하나씩 켜지는 느낌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에 불이 제대로 켜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불이 켜져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대로 되게 놀이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도시가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될 굉장한 기본적인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 중심의 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놀이는 바깥 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놀이는 이제 이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걸어 다니면서 동네 놀 곳을 찾아다니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의 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된 학구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 중심을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동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구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주신 분들은 아까 얼굴을 보셨던 도시계획 박사님 그리고 놀이터를 항상 만들어 오시던 조경 전문가분 이런 분들이 팀을 이뤄서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약 한 15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해외에 아이들을 위한 동네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문헌 연구를 쭉 하셨고요. 그 가설을 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지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을 갖고 있는 4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GPS를 달아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에 대한 행태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놀이의 맥락들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서울은 생각보다 경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지표를 그냥 갖다 쓴다고 하면 경사지가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이동에는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바로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동네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제대로 봐야 그 지표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태 조사를 했고요. 이 행태조사를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인데 행태조사 자체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파인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는 놀이 환경이 좋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놀이 시간이 정말 많기도 했지만 정기적으로 노는 시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놀이 환경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놀이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20%는 일주일에 평일엔 1시간도 못 노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 환경이 좋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정기적으로 놀 수 있는 확보가 되지만 그리고 이게 좋은 의미이지만 놀이 환경이 열악하면 아이들이 잘 못 노는 아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도시의 인프라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놀 수 있게 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팩터이구나라는 생각을 이 행태조사를 통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놀이 환경이 좋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놀게 된 거는 애들이 학원을 많이 안 가고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우리나라의 학원가로 유명한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를 받고 굉장히 놀랐는데 환경적인 요소가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놀이가 정기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지자체가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을 쓸 때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두고 써야 하는지 쓸 수 있는 도구를 2가지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현재는 결과물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체크리스트에 나온 기준들을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정말 놀기 좋은 동네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네를 지금 한번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서 떠올려 보시고요. 한 1km, 1.5km 이내에 반경을 지금 한번 그려보시고 그 반경 안에 있는 동네가 아이들이 정말 놀기 좋은 동네인지를 저를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동네 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놀이터나 운동장, 공원이 충분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놀이터나 운동장, 공원이라고 했던 것은 놀이터의 규모별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공간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이 공간에 갈 때 아이들이 맞닥뜨려야 될 장애물이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생각보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간 말고 다른 공간에서도 많이 놀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다 생각해봤을 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번에서 떠올린 공간들이 정말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두 개의 놀이만 할 수 있는 공간인지 정말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각각의 공간들이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 화장실이 있는지, 거기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 등은 없는지, 그리고 모래놀이터가 잘 관리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길에 너무 인접해서 위험하진 않는지, 그리고 시야가 차단되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는 실내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덥거나 추운 날, 비가 오는 날, 특히 요즘에 미세먼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작업실이 대표적인 사례 아니면 되게 이상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어린이 도서관들이나 문화센터나 아이들이 쉽게 가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이런 제가 말씀드린 공간이나 이런 요소들이 그랬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동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가 가장 이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건데요. 아이들이 놀이 장소까지 가는 길이 불편하거나 위험하지는 않는지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 길의 폭이 넓을수록 아이들의 놀이 장소로 가는 것들에 장애물이 없고 아이들이 쉽게 놀이에 접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놀이 장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놀이 장소에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소로는 그래서 차가 인접한 도로에 있는 건지, 아이가 그런 길을 건너야 하는 건지, 경사지나 장애물이 있어서 그 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지, 이런 요소들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는 지표이고요. 여섯 번째는 동네의 분위기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가면 놀이터마다 여기 반드시 8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오면 안 돼요라는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 데가 있고, 끊임없이 민원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러워라고 얘기하는 민원이 있는 동네. 근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놀이터에서 또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고 모래 튄다고 하시거나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동네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도 모든 아이들한테 열려 있는지, 이런 지표들이 우리 동네가 아이들의 놀이를 얼마나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놀기 좋은 동네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지표인데
우리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얼마나 보셨는지 되게 극단적으로 저는 성수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건물 주변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물 주변에서 아이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좁은 도로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어른들도 어떤 작은 도로 하나를 건널 때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도 있고 거기가 서울숲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진짜 단편적으로 놀기 좋은 동네인지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얼마나 만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남잖아요. 저희 박사님이 또 등장하셨는데요. 민원을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민원이요? 라고 했더니 그 말인즉 동네를 잘 알아야지 민원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동네를 구석구석 잘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 환경적인 요소는 잘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한번 가보고 그 공간이 어떤 상태인지도 한번 보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일단 놀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의 출발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질문이었죠. 남기고 싶은 질문. 지난 한 주 동안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몇 명이나 보셨는지 돌아가셔서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 수 없으면 거긴 놀기 좋은 동네입니다. 셀 수 없으면. 그리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정말 놀기 좋은 동네가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돼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3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남겨드렸는데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공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동네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이들이 24시간 보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직장도 왔다 갔다 하고 외부도 갈 수 있고 상업 공간도 돈을 주고 쓸 수 있는데 아이들은 갈 수 있는 데가 그 동네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 동네를 바라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세세히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아이들 입장에서 이 횡단보도는 어떤 의미일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 학교 주변의 이 공원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